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4절 이제 재산세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 이제 조세총론, 그다음에 취득세하고 이제 등록인허세까지 정리해봤는데, 이 시간은 이제 부동산 보유세인 이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재산세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요 재산세의 경우는 일단은 얘는 부동산 보유세예요, 보유세. 보유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응익세입니다. 이때 이 응익세의 뜻은 재산이 갖고 있는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또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종합부동산세하고 성립 시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성립 시기가 똑같다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은 철저하게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가 됩니다.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납부조세인데 이는 철저하게 고지서에서 뭐라 해요? 보통 징수라고 하죠. 보통 징수. 보통 징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금의 또 특성은 또 분납이 있어요. 분납. 그래서 납부할 금액이 일정 금액이 초과가 되면 500만 원이 초과되면 분납이 가능하고, 두 번째 물납도 가능해요.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돈 대신 일정한 부동산 물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지서기 때문에 법정 기간에 안 내면 당연히 가산금이 붙죠. 가산금. 기본이 3%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세금의 특성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세부담에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이 상한선의 뜻은 전년도보다 이제 금년도 세액이 일단 많아지는 건 맞아요. 이 재산세 같은 건 무조건 전년도 금액보다 금년도 금액이 커집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택도 없이 너무 커지면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최고 맥시멈 한도를 두겠다. 제가 흔한 말로 이걸 얘기하면 이제 그 고스톱 같은 거 혹시 치나요? 저는 고스톱을 못 치는데 옆에 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래요. 상한가가 있다. 그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번 볼게요. 이제 과세 대상부터 갑니다. 그럼 대체 재산세는 무엇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냐 이건데, 일단 보면 자, 과세 대상 가볼게요. 일단 과세 대상은 어쨌든 등기에 관계없어요. 등기에 관계없고 그 다음에 허가에도 관계없는데, 현행법상 대상물은 크게 5가지예요. 첫째는 토지가 있고, 둘째는 건축물이 있고, 셋째는 주택이 있고, 넷째 선박, 다섯 번째 항공기, 이 5개예요. 5개인데 여기서 이 선박 항공기는 그냥 제목 정도만 보세요. 제목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역시 부동산 3개죠.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토지가 과세 대상 토지냐 이건데, 자, 모든 토지예요. 혹시 그 공시법령을 다 배우셨나요? 그 공시법령에 가면 토지의 지목이 몇 종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28종이 있다고 배웠죠. 그 28종에 속하는 모든 토지는 전부 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돼요. 다만 모든 토지 중에서 얘는 빼고요. 뭐는 제외냐면 주택용 땅은 제외합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토지에는 뭐 이렇게 임야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대지 같은 것도 있겠죠. 이건 다 땅에 땅. 또 뭐 공장용 땅, 자, 공장용 땅이 있고, 그다음에 빌딩용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택용 땅도 있겠죠. 있을 건데, 이때 땅은 전부 다 임야가 됐건 전이 됐건 나대지가 됐건 공장용 땅이 됐건 빌딩용 땅이 됐건 전부 다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돼요. 하지만 주택용 땅에 대해서만큼은 토지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은 전부 다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돼요. 하지만 주택용 땅은 제외한다. 자, 두 번째 건축물 가죠. 자, 건축물이라는 것은 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는 건데, 이때 건축물도 세법상 모든 건축물을 전부 다 과세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공장 건물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건물분 재산세.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이 있고 지붕이 있죠. 이거 건물분 재산세가 돼요.
그럼 주택도 봐요. 주택도 지붕이고 벽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 중에서 주택은 제외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주택만 덩그러니 남죠, 그죠? 덩그러니 남아요. 그럼 주택인데, 자, 셋째 주택인데, 셋째 주택도 모든 주택이에요. 단지 때 주의할 건, 주택은 항상 주택 건축물 부분하고, 이 부속 토지 부분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단위 때 이 토지, 이 부속 토지의 경계,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이 경계가 자, 불분명하다면 무조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주택을 다시 보면 주택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주택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제 합쳐서 과세가 돼요. 그럼 이제 이 토지의 경계는 어디냐? 요 토지, 이게 담장인데요. 이 담장이 있으면 이제 토지 건물 합쳐서 담장까지 과세인데 담장이 명확하지 않대요. 없다고 하면 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 면적에 대해서 10배 면적만큼 과세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그럼 대신 이제 모든 주택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건데, 자, 이 모든 주택은요, 얘가 일반적인 주택이건, 심지어는 고급 주택이건 관계없어요. 전부 다 모든 주택이 다 됩니다. 대신 취득세에서 중과되었었던 이 별장도 재산세는 주택으로 모아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고급 주택 관계없고 심지어 별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부동산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봐도 나와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토지예요, 토지. 자, 토지에 대한 건데, 이 토지는 이제 두 번째 챕터 보면 나오죠.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인데, 이 토지에 대한 구분은 매년 저희 시험에 언급이 되기도 해요. 되는데, 자, 그건 잠시 후에 하고, 요것 마저 할게요. 자, 과세 대상에서 주의할 게 또 있는데 뭐냐면, 분명히 일반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건물 내에 일부는 상가 건물, 일부는 주택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재산세를 과세할 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전체가 다 건물이면 건축물분 재산세, 전체가 다 주택이면 주택분인데 반반 일부. 자, 그럼 이렇게 일부씩 되는 걸 뭐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불러요. 겸용주택이라고 칭합니다. 겸용주택이라고 칭해요. 근데 재산세는 이 겸용주택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한 동의 건물이 있고, 둘째는 한 구의 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동이 있고 한 구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한 동의 개념은 보통 이제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의 개념이고요. 한 구라는 것은 동네 골목에 있는 일반적인 상가주택이에요. 일반적인 상가주택. 그런 의미예요. 그럼 차이점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은 무조건 각각 과세 각각 과세입니다. 어떻게? 주택은 주택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 상가 부분은 건물분 재산세 이게 구분돼요. 근데 한 구의 건물이다. 즉 동네 골목에 있는 일반적 상가주택은 무조건 면적을 가지고 판정해요. 면적.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세법상 전체 다 주택으로 보고요.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다. 이 상태가 되면 안 분합니다. 어떻게?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이제 2번. 자, 이제 토지의 구분 과세 방법인데, 이 토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든 토지가 전부 다 과세가 돼요. 모든 토지인데, 그래서 밑에 보면 박스에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그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이 세 가지가 써 있는데, 요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뭐 책에도 뭐 잘 간단하게 써 있긴 한데, 제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의 구분인데, 이 토지의 구분은 어떤 얘기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죠. 토지는 모든 토지가 전부 다 과세의 대상 토지가 돼요. 근데 이때 모든 토지에서 극과 극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갑은 갖고 있는 토지가 농지고요. 농지고, 자, 을은 갖고 있는 토지가 골프장이에요. 근데 둘 다 토지 면적 똑같아요. 둘 다 토지 금액이 똑같아요. 자, 이랬을 때 재산세는 둘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그죠? 똑같겠죠. 왜? 토지 면적 똑같죠? 토지 금액 똑같아요. 똑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나와요. 그럼 똑같이 나오면 누가 더 억울할까요? 그죠? 갑이 억울하겠죠. 왜? 갑은 농사 짓잖아요. 을은 골프장이고. 그래서 정부가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나 어떤 면적을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차등과세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차등과세하자는 얘기는 뭘 달리한다? 그죠? 세율을 달리한다 이거죠. 세율. 그래서 세율을 달리해서 세금을 다 차별적으로 과세한다 이거죠. 혹시 기억납니까? 모든 세금은요, 계산 방법이 전부 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합니다. 그럼 자, 분명히 재산가액이 똑같다? 그럼 과세표준이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세금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요? 세율이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세율상 차등을 두기 위해서 구분합니다. 그럼 쌤, 그럼 28종의 토지에 대해서 어떤 건 몇 프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토지의 지목이 28개다 보니까 그럼 세율도 다 달리하면 28개가 나와야 돼요. 자, 전 세계에 어떤 특정 세금 하나가 세율이 20개 넘어가는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그래도 토지가 보면 성격이 유사한 거 있지 않냐 해서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과세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런 과세 방법 종합 합산 과세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세 번째 분리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과세예요. 세 가지. 그럼 결국 이 세 가지는 뭐가 다 다르다? 방금 얘기했죠? 전부 다 세율이 다 달라요. 세율을 전부 다 다르게 적용하게 돼요. 그럼 몇 퍼센트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는 0.2%부터 0.5%까지 과세가 돼요. 두 번째 별도 합산은요. 0.2%부터 0.4%까지 과세입니다. 자, 분리과세인데 얘는 세 가지예요. 4%인 것도 있고 0.07%인 것도 있고 0.2%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는 보니까 극과 극이네요. 4% 엄청 높네요. 0.07, 0.2 각각 구분돼요. 그래서 고율과세가 있고 그다음에 저율과세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구분되는데 어떤 토지가 해당합니까 이건데 첫째,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얘가 뭐냐면 종합합산의 뜻은 모두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예요. 그럼 대체 어떤 토지가 다 종합합산이냐 이건데 그 토지가 쉽게 이거예요. 나대지이거나 혹은 나대지의 성격이 있는 거. 나대지이거나 나대지의 성격이 있는 건 전부 다 종합합산 과세라고 해서 0.2부터 0.5까지 과세가 돼요. 그럼 나대지가 무슨 땅입니까? 아무짝에 아니죠. 아무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땅이죠. 그죠? 그게 나대지예요. 근데 세법상 그렇게 놓고 따지면 아무 용도에 없다? 그럼 얘만 나대지? 이러면 너무 세금 자체가 적으니까 국가가 아무 용도 없는 것도 종합합산과세지만 국가가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거보다 초과가 됐다. 혹은 국가가 원하는 바보다 네가 그 토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런 경우도 전부 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도 해요. 이거 좀 다시 보여줄게요. 두 번째, 자, 별도 합산 토지예요. 얘는 빌딩용 토지입니다. 빌딩용 토지. 그럼 제가 현재 수업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이거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용 땅. 그럼 얘는 무슨 과세?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기타 사업용 토지. 이 사업용 토지는 이제 돈 버는 땅이 전부 다 이제 사업용 토지가 돼서 별도 합산 과세가 돼요. 자, 세 번째 분리과세 갑니다. 자, 분리과세는 얘는 이 두 개와 같이 합산과세가 아니고
토지별로 각각 과세한다. 토지별로 뚝뚝 떼서 토지별로 각각 과세한다. 이게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이제 4%인 거 뭐가 있냐?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래서 골프장이나 이 고급 오락장 토지는 전부 다 고율 분리과세가 돼요. 0.07은 어떤 겁니까? 농지 같은 거. 농지. 그 다음에 목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0.2%는 공장용 땅, 공장 용지입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구분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토지별로 각각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 어떤 토지가 별도합산, 어떤 토지가 없어요. 분리과세에서 밑에 나와 있죠. 이제 표에 보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다음 별도합산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같이 봐줄게요. 자, 이게 이제 이게 기본 박스인데, 그래서 네모난 표에 이제 첫째 종합합산 대상 보니까, 자,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별도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겁니다. 당연하죠. 왜? 토지는 과세 방식이 몇 개? 3개니까 별도합산 제외하고 분리과세 빼면 얘만 남잖아요.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가 확대해서 내용을 설명할게요. 분명히요, 나대지 성격이면 종합합산이고, 빌딩용 땅은 별도합산이고, 분리과세는 뭐 골프장 쭉 되는데, 여기서 얘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골프장 토지, 고고닥성 토지, 이 두 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무조건 4% 고율과세예요. 왜냐면 재산 자체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자, 문제는 얘네입니다. 얘네. 왜냐면 농지, 목장, 임야가 분명히 자 분리과세 0.07%라고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농지는 다 분리과세구나. 자, 제가 직업은 학원 강사예요. 그럼 제가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까? 안 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짓겠죠, 그죠? 집니다. 농사를 져요. 그래서 얼굴도 좀 탔지 않습니까? 물론 뭐 놀다가 탄 것도 있는데, 근데 농사를 그럼 왜 짓냐 이건데, 자, 저는 원래 태생이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농사를 졌겠죠. 근데 아버님 연세가 이제 이제 80이 넘으셔서 농사를 못 지세요. 아니, 나이 때문에 못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지병이 있으셔갖고 두 분 다 이제 노안도 있으셔서 농사를 못 져요. 갖고 있는 건 농지입니다. 근데 농지인데, 그럼 농지면 분명히 재산세가 분리과세면 0.07%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집이 갖고 있는 농지가 1억이라 합시다. 1억 곱하기 0.07%면 세금은 7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도 농사를 안 져요. 안 지면 이게 지적대장상은 농지라고 되어 있을지 몰라도 자, 모든 세금은 항상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상 해당으로 과세가 돼야 돼요. 그럼 사실주의다 보니까 실제 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네 이래 되면 세법상은 그 땅은 농지가 아니고 아무 용도에 없는 나대지도 봐요. 그럼 나대지가 되면 어떻게 해? 졸지의 세금이 올라가요. 0.04 아니야. 0.2부터 최대 0.5까지 과세요. 그럼 최소만 넣고 따지면 몇 배? 3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가끔 가서 제가 대신 부모님을 대신해 농사를 져요. 농사 지면 어떻게 해? 재산세가 얼마밖에 7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0.07%가 아니고 얘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을 좀 볼게요. 자, 첫째 볼게요. 농지가입니다. 자, 이 농지가 분리과세 0.07%가 될 수 있지만 여차하면 나대지도 봐서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분리과세냐? 일단 농지의 용도를 생각하면 돼요. 농지가 뭐 하는 땅이냐? 뭐 하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이지. 그래서 농지 일단 영농에 사용돼야 돼요. 농사 져야 돼요, 농사. 근데 가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네. 농사 안 지면 무조건 나대지요. 나대지. 그럼 농사만 지면 끝나냐? 자, 저희가 가끔 이제 그 도심지 길을 걷다 보면 그 인도 옆에 빈 공터 같은 게 가끔 보여요. 도심지에 보면. 근데 이 빈 공터에 보면 가끔 뭐 콩도 심어져 있고 뭐 깻잎도 심어져 있고 한 거 있죠, 그죠? 그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농사를 져도 그 농지가 도심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되냐? 농사를 짓 때 군지역에 있든 도시지역 밖에 있든 있어야 돼요. 군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도시지역 안에 있었다. 즉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그럼 대체 도시지역이 어딥니까? 자, 도시지역은 여기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지역이 전부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농사를 짓건 안 짓건 무조건 나대지도밖에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얘가 도시지역에도 부득이하게 농사밖에 못 짓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하고 바로 녹지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농사밖에 못 져요. 그래서 결국 농지는 농사를 짓 때 어디 있어요? 군지역에 있든가 도시지역 밖에 있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든가 녹지지역에 있을 때 안에서 분리과세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목장 가볼게요. 자, 목장도 0.07% 분리과세일 수 있지만 얘도 여차하면 나대지 종합 합산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목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가축이 있어야죠. 가축이. 당연히 가축이 있어야 돼요. 가축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가축이 반드시 있어야만 일단 목장으로서 용도가 돼요. 가축 없으면 무조건 나대지가 됩니다. 자, 근데 가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어떤 값이가 목장이에요. 목장입니다. 몇 평이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100평 할게요. 100평에 현재 뭘 갖고 있다? 목장을 가지고 있어요. 있고 현재 가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소입니다. 소, 카우. 소예요. 소. 자, 그럼 이 갑이 갖고 있는 이 땅 100평은 자, 무슨 과세일까요? 종합합산과세일까? 분리과세일까? 당연히 목장이고 가축이 있으니까 분리과세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소인데 이게 소가 좀 이상하네요. 자, 소인데 자, 소가 몇 두가 있냐? 딱랑 한두 있어. 딸랑 한두. 너무 작은가요? 바꿉시다. 12. 소가 12가 있어요. 10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목장도 다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죠. 있는데 문제는요. 상상을 할게요. 자, 100평에 소 10마리가 사육이 되면 100평에 달린 토지가 넓어 보입니까? 좁아 보입니까? 요거 상상해야 돼요. 자, 주관적인 생각은 다 다르겠죠. 근데 실상은 토지 면적이 큽니다. 근데 그럼 예를 들어 크다 작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법전은 이 가축마다마다 사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면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한 두당 약입니다. 약 8평 정도의 면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두 키운다고? 12. 그럼 12인데 자, 몇 평? 세법상 면적은 8평이 된대요. 그럼 계산된 면적 몇 평? 80평이면 충분히 사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쓰는 거 몇 평입니까? 100평. 그럼 계산된 면적을 세법상 계산된 면적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은 물론 뭐 소가 풀을 뜯어 먹어도 목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80평까지만 목장이니까 분리과세고 초과된 20평은 목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 합산과세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야 돼요. 다만 그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하면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다만 똑같아요. 목장도 면적이 되면서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군지역에 있든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돼요. 대신에 또 똑같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다만 도시지역 안에서 다시 어떻게 그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 녹지지역이면 또다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항상 도시지역이 어디예요? 똑같아요. 상업지역입니다. 또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임야가 있는데 임야는 이따 책을 보고 할게요. 그래서 임야인데 자, 세 번째 임야도 분리과세입니다. 임야. 원래 임야는 이제 종합합산 대상이 많은데
이 분리과세 임야만 몇 개 얘기할게요. 첫째, 종중이 소유한 임야입니다. 종중. 그 다음에 자연 환경지구입니다. 자연 환경지구에 있는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내 임야도 분리과세. 최소한 이 세 개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환경지구, 종중,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에 있는 임야, 이 세 개는 전부 다 0.07% 분리과세 토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0.2% 가볼게요. 이제 공장용지도 맞아볼게요. 이제 공장인데, 자, 0.2%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공장용지인데 볼게요. 공장용지입니다. 자, 저는 요즘에 저희 시골 갈 때마다 좀 이제 슬픈 게 있어요. 이 어느 순간부터 저희 시골에 가면 이제 공장이 자꾸 생겨요. 공장. 그래서 저희가 시골도 자주 안 가죠. 부모님 생신 때, 그다음에 가끔 일 있을 때, 추석 때 설 때 갈 때마다 공장이 생겨요. 공장이. 그 공장이 요즘에 자꾸 촌에만 생겨요. 촌에. 그래서 군지역에 생겨요. 군지역. 근데 원래 공장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업단지 있어야죠. 산업단지나. 또 어디? 공업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지역이 좀 많이 생기니까 군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다 아우르고. 두 번째, 특이한 게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예외죠. 그럼 얘가 원칙입니다. 원칙일 때는 법에서 정한, 생각합니다.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예, 분리과세요. 0.2%. 근데 그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거는 나대지,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그럼 얘는 또 뭡니까? 자, 봐봐요. 아무것도 없는 땅, 무슨 땅? 나대지예요. 종합, 합산과세 돼요. 농사지면 분리과세인데 농사 짓기 귀찮아요. 소 키워도 분리과세인데 소 키우기 귀찮아요. 에이, 안 되겠다. 공장이나 짓자 해서 공장은 코딱지만하게 줘요. 이만큼. 줘놓고 이만큼이 난 다 공장 땅이니까 분리과세 해주셔. 이렇게 이제 법을 악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악용 못하게 하려고 너 그래? 요만큼, 너 요만큼. 국가도 이렇게 가요. 그럼 너 요만큼만 공장 땅이고 나머지 건 공장 땅으로 인정 못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장의 업종마다 토지의 면적에 제한이 있고 그 면적만큼만 분리과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과된 면적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공장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있네요. 허허. 이때는 저희가 좋은 말로 하면 헐 이거죠. 요즘 말로. 근데 옛날 말로 얘기하면 지금이야 이상한 용어 많잖아요. 헐, 이런 말 많은데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헐이라는 얘기 없어요. 별. 친구들이 이상한 짓 하면 별빛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쓰죠. 그래서 얘는 이 지역에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장이 있어도 공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 빌딩으로 봐요. 빌딩으로 취급을 합니다. 취급해서 이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별도 합산과세가 되고요. 대신 그 면적을 초과했다면 이 초과된 부분은요.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으면 그래서 면적이 될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있고요. 자, 또 있어요. 이제 공장용지 말고도 이제 기타 0.07%인 게 몇 개 있는데 간단하게 적을게요.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 그 다음에 더 있는데요. 주택 건설용 토지, 등등등등등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0.2%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인 것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0.2%고 4%짜리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 토지입니다.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 토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게 이거죠. 이제 요겁니다. 별도 합산인데 이제 빌딩용 땅인데 얘도 맞아 볼게요. 빌딩용 땅인데 쓸 때 여기다 쓸게요.
요번엔 별도 합산입니다. 첫째, 빌딩용 땅. 자, 빌딩용 땅도 마찬가지예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요 이내만큼은 별도 합산 과세가 돼요. 그래서 얘도 법에서 허용한 면적까지. 다만 그 면적을 초과했다면 초과된 부분은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합니다. 종합 합산 과세가 돼요. 다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이제 기타 사업용 토지가 있었죠. 아까 기타 사업용인데 그럼 얘는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자, 사업용 토지는요. 차고,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원형이 보존된 임야 같은 거.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물론 더 있기도 합니다. 저희 책이 뭐 요약집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간단하게 써 있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써 있는 거 어떤 토지가 분리과세가 어느 때가 되고 어느 때가 이제 종합 합산 대상인지 이 구분 방법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참고로 얘기할게요. 요번에 어떤 얘기냐면 이 빌딩용 토지와 관계된 건데 이것도 좀 지우고 쓸게요. 자, 분명히 이제 빌딩용 토지는 면적이 내릴 때는 별도 합산이고 초과되면 종합 합산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토지 금액이 100이라고 할 때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의 2%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금액은 10억 원인데 건물 금액이 1,900만 원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건물 자체의 금액이 거의 미미하죠. 10억짜리 땅에 건물 1,900만 원짜리. 그럼 실제 이렇게 된 이런 건물이 있을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토지에 이렇게 엄청나게 싼 건물이 있을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지방 계시면 거의 못 볼 건데 여기 실제 어디에 왔냐면 명동에 많아요. 명동. 서울 명동에 가면요. 명동은 전국에서 토지 금액이 제일 비싸죠. 근데 실제 와보시면 명동 큰 길가에 있는 건물이 삐깜번쩍해요. 근데 뒷골목에 가면 옛날에 일정 시대 때 저는 건물 아직도 많거든요. 목조 건물. 근데 그런 게 대표적 케이스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건물로서 가치가 너무 적어요. 적어서 건물 아예 없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그럼 건물 없는 거로 치부하면 뭐만 남아요? 땅만 남잖아요. 땅만 남으니까 무슨 과세? 아무 용도 없는 거잖아요. 종합 합산 과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의 2%가 넘지 않으면 전부 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토지의 구분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정리받고, 자, 이제 그 박스 두 번째 칸 볼게요. 별도 합산 과세인데 별도 합산 과세는 2번 봅니다. 자,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용 토지 같은 것도 있죠. 그런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분리과세는 다 얘기했던 거죠, 그죠? 뭐 공장, 전답, 과습, 목장 같은 거 다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한 어떤 방법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거용과 주거의 용도. 이제 아까 얘기했죠, 겸용주택인데 재산세는 겸용주택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한 동이 있고 아까 한 구가 있다는 거 거기 써 있는 데서 한 동이면 무조건 주택만 주택이고 한 구는 무조건 면적을 따져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인데요. 일단 신탁이 뭐냐 이건데, 자, 신탁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특정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겨. 그럼 맡기면 누구 땅? 내 땅, 상대방 땅. 당연히 내 거죠. 내 겁니다. 그래서 자, 첫째,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자, 수탁자의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 땅을 A한테 맡겼어요. 근데 A도 땅이 있어요. 그럼 A 땅하고 내 땅하고 합쳐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세금은 어떻게 각각 왜 다만 맡긴 것뿐이지 걔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각 수탁자, 맡긴 자가 접니다. 맡긴 자가 저 위탁자고 맡은 자가 수탁자인데 해서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게 돼요.
그럼 납부는 어떻게 하냐 밑에 두 번째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 자,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계산해요. 그 이거는 맡긴 놈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A한테 맡긴 게 저도 맡겼고 B도 맡겼고 C도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그럼 A, B, C가 다 같이 맡겼대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각각 맡긴 자별로 각각 계산하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토지의 구분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큰 2번 이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인데, 그럼 대체 그럼 누가 재산세를 낼 거냐 이건데, 제가 취득세는 당연히 그 취득자가 냈어요. 또 등록세는 당연히 등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요? 당연히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내겠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일단 대원칙인데요. 대원칙은 무조건 6월 1일 현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네요. 그래서 무조건 6월 1일 현재 실제 그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이 사실상 소유자가 2명 이상, 2인 이상 공동 소유했다. 자, 공동 소유하면 이때는 각자의 지분별로 내요. 각자의 지분만큼 내요. 대신에 지분 표시가 없거나 그 지분이 불분명하다면요. 이때는 지분이 균등합니다. 지분이 균등한 거로 보아서 과세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상 소유자가 그 재산을 신탁했다. 자, 신탁, 맡겼다는 거죠. 자, 맡기면 누가 내요? 자, 계산은 위탁자 거하고 수탁자 거하고 각각 계산해요. 근데 납부는 신탁이 되면 얘가 내요. 수탁자가 냅니다. 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있어요. 이건 참고인데, 그럼요, 주택인데, 자, 조금 아까 주택은 어떻게 재산세를 매긴다 했어요? 토지와 건물을 합친다 했죠.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가 계산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택 건물주인은 갑이고 주택 땅주인은 집주인과 땅주인이 똑같지 않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쳐야 돼. 합쳐서 세금 계산합니다. 그럼 이 계산된 금액을 대체 누가 내냐 이건데, 이거는 갑과 을에게 안분해서 내요. 안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안분 방법은 이 건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요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요.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서 부과합니다. 이게 이제 밑에 1번인데 보죠. 원칙이에요. 자, 원칙. 재산세 과세 기준은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냅니다. 두 번째, 그 재산이 공유토지였대요. 혹은 공유재산이었대요. 그래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냅니다. 다만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거로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부과합니다. 네 번째, 신탁되었어요. 누가 냅니까? 그 수탁자가 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두 번째 예외갑니다. 예외인데, 얘는 이제 특례라고 돼 있죠, 특례. 자, 두 번째 특례인데, 특례는 이제 소유권의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이제 누가 낼 거냐 이건데, 하나씩 볼게요. 자, 첫째는 이제 얘가 낸대요. 첫째는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언제? 이때. 자,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는데요. 변동된 것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낸다고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보여줄게요.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 현재, 이렇게 6월 1일 현재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가 돼요. 그럼 이때 가령 어떤 건물 합시다. 건물이 6월 1일 날 갑거예요. 그럼 갑이 재산세를 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갑이 가령 이 건물을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요. 매매. 팔았다고. 팔면 6월 1일 날 누구 을 거죠. 그럼 당연히 을 세금을 내면 돼요. 이런 원리에서 항상 무조건 6월 1일 날 갖고 있는 자에게 다 부과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가 있냐면 5월 31일 날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매매만 했어요. 그럼 실제는 둘 간의 관계는 실제 누구 을 거예요. 을 건데 을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요 재산세가 신고 납부면 을이 신고 납부를 하겠죠. 근데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고 보통징수예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을 걷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네가 매매를 해놓고 나서 매매만 했어요. 취득세 신고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정작 그 다음날 6월 1일 날은 해당 관청은 매매된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국가는 얘네가 매매했는지 뭔지 몰라요. 모르면 국가가 볼 때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겠죠. 그죠? 그럼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그쵸? 매매된 거 모르니까 종전소유자한테 부과하겠지. 그지? 그게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에서 소유권에 변동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려면 종전소유자,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럼 신고가 되면 누구한테 부과할까요? 신고되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해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하는 거 있어요. 언제? 이때. 자, 상속됐어요. 되는데 상속되었다고 신고도 안 하고 상속되었다고 등기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속됐다고 신고와 등기가 둘 다 되어 있지 않은 경우예요. 그럼 이런 거죠. 또 어떤 얘기냐면 자, 무조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돼야 돼요. 자, 갑인데 이 갑이요. 갑이 5월 30일 날 갑이 죽었어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사망일에 이날 이제 저희 법상은 자식에게 상속되는 걸로 보아요. 근데 문제는 5월 30일 날 부모님이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6월 1일 날 큰 자식, 작은 자식 앞으로 상속재산이 다 등기가 돼 있을까요? 돼 있다면 큰일 납니다. 돼 있을 일이 없죠. 그죠? 아니, 하루 전날 아버님이 사망했어요. 그럼 장례 치러야죠. 둘째 날은 되게 손님 많이 올 때예요. 그죠? 문상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야, 나 문상 먹을 필요 없다. 잠깐 나 법무사 좀 갔다 올게. 그래서 형제 간에 형 거 얼만큼 나 얼만큼 상속 지분이 이렇게 정해질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럼 상속 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상속 신고도 안 했고 재산 등기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럼 국가는 일단 죽은 건 알잖아요. 그죠? 어차피 사망 신고할 테니까. 그럼 사망한 건 아는데 이 재산이 아직 누군가한테 분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국가는 일단 누구한테 먼저 부과한다? 주된 상속자에게 세금을 먼저 부과합니다. 그럼 대체 주된 상속자가 누굽니까? 상속 지분이 큰 자예요. 지분이 큰 자. 큰 자.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럼 연장자, 나이 많은 분. 연장자가 주된 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종중거라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뭐라고요? 종중거라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중거라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 이건 실제 얘기를 해줄게요. 저희 시골 가면요.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실제 이 임야는 저희 종중 땅이에요. 저희 종중 땅에 저희 종중이 갖고 있는 실제 소유권은 종중한테 있는데 이 땅에 등기부를 떼잖아요. 등기부를 떼면 공부상은
제거예요, 제거. 실제 등기 부상은 제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된 지 꽤 됐어요. 한 지금 8년째가 됐는데, 그러니까 몇 해 전만 해도 이제 그 종중거라서 뭐 쭉 갖고 있다가 이제 이제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후손들 앞으로 등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후손들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지금 제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해당 관청, 즉 군청이 되겠죠. 저희 시골이니까. 그럼 군청에서는 등기부상 주인이 나니까 나한테 세금을 그냥 부과합니다. 왜? 군청에서 야 이거 실제 종중권인데 얘네가 후손들한테 등기했대. 이건 종중권이니까 종중한테 부과하자? 이건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저한테 부과해요. 전 또 받아가고 세금 내요. 또 꼬박꼬박 냅니다. 그럼 저 말고도 다른 종중 땅도 여러 종중이 갖고 있겠죠. 그럼 그 땅들을 전부 다 세금을 내고 언제 이 돈을 받아가냐? 내 땅이 아니니까. 종중 모임을 하죠.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그럼 종중 모임 때가 되면 저희는 이제 종중 모임을 매년 11월 달에 합니다. 그때 하는데 그때 시제 지낼 때 하는데 그럼 그때 가요. 가면 이제 그 총무가 방송을 합니다. 재산세 내신 그 종중분들은 오셔서 재산세 받아가십시오. 그럼 이제 자기가 그때는 재산세를 영수증 갖고 세금을 냈다고 확인하고 낸 세금을 받아오죠.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받아온 적 없어요. 그냥 제가 냈어요. 내고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거예요? 그럼 결국에요. 실제는 종중권인데 그 공부상 소유자가 제가 이건 종중권이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종중에게 부과하는데 현재 6월 1일 현재 종중거라고 뭐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저한테 세금 달라고 제가 세금을 다 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아니 남들은 다 내서 받아가는데 당신은 왜 안 받아갑니까? 돈 많이 법니까? 아니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그 나중에 민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제가 등기 넘어온 지 꽤 됐다고 했죠. 재산세 계속 제가 냈어요. 단 한 번도 종중이 낸 적 없습니다. 왜?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 공부상 소유자는 제가 계속 내요. 계속. 제 위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이제 한 6분 정도 남아 계세요. 6분 정도 남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 되겠죠. 언젠가는 가실 겁니다.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확률상 저보다 먼저 가시겠죠. 그럼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느덧 제 앞으로 등기 넘어온 지도 10년 넘어요. 10년 넘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저는 뭐 했어요? 재산세를 내가 계속 냈어요. 그죠? 종중한테는 아무 손바닥 벌린 것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겠죠. 이 땅은 내 땅이겠지. 왜요? 그죠? 등기부시효책 몇 년? 10년 지났잖아. 좀 악의적인 마음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얕게 살아야 돼요. 얕게. 그래서 기침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보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수계약자가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는 언제 국가 등으로부터요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무상 사용합니다. 이러면 그 매수계약자가네요. 그래서 국가 등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무상자가 붙으면 그 매수계약자가 내게 됩니다. 매수계약자가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내게 돼요. 다섯 번째 사업시행자가 내게 됩니다. 언제요? 그 땅이 채비지일 때 또 그 땅이 보류지일 때는 그 사업시행자가 내게 됩니다. 채비지와 보류지일 때 그 사업시행자가 내게 됩니다. 절대 여기에 환지가 붙으면 안 돼요. 환지가 붙으면 안 됩니다. 환지 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사용자가 되기도 한다. 언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대체 그럼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건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건데 요거는 이거예요. 이 소유자가
행방불명. 소유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 현재 소송 중일 때. 이땐 전부 다 소유권의 기소액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사용자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거고, 이제 하나만 더 참고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매수계약자가 된다 해서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매매계약 맺고 무상사용하면 매수계약자인데, 이 거의 같은 케이스인데요. 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무상을 받는 경우. 즉 어떤 경우냐면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고 조성이 완료된 토지. 자, 이것도 이제 국가 등자가 붙는데, 이 경우는 그 사용권을 받은 자, 그 사용권을 받은 자가 세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참고로 보고 해서 이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이제 비과세로 갑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는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거죠. 참고로 요 재산세 비과세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똑같은데, 일단 비과세 보면 첫째, 자, 일단 재산 보유자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 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소유 재산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과하는 것도 있어요. 언제? 외국정부. 자, 외국정부는 상호주의죠. 그래서 상대 국가가 부과하면 나도 부과하고, 상대 국가가 비과하면 똑같이 비과세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국가나 지자체가요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쓴다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요. 쉽게 공공용이에요. 용으로 무상 사용한다. 이래 되면 비과세 돼요. 근데 얘가 1년 이상이 아니고 1년 미만. 이러면 과세가 돼요. 또 무상이 아니고 유상. 이것도 과세요. 반드시 1년 이상 공공용일 때 비과세지. 이게 1년 미만이거나 유상이 되면 전부 다 과세돼요. 반드시 1년 이상 공공용이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음의 경우도 이제 비과세예요. 첫째, 대통령령이 정한 도로하천 제방구구 유지묘지입니다.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공익상 부과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또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이죠. 임시건축물. 그 다음에 비상용 선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에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비과세돼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산림보호에 따른 보호법에 따른 이제 공익상 부과되는 토지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산림보호법상 나와 있는 토지가 뭐냐면요. 첫째,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 또 하나 더, 자연 보존지구 내 토지. 이 두 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통제 보호구역에 있었다, 또 자연 보존지구에 있었다면 비과세인데, 다시 다만 이 통제 보호구역은 다 비과세인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얘는 빼고요. 전, 답, 과수원, 대지는 빼고요. 즉 전답, 과수원, 대지는 얘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땅 중에서 이걸 뺀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비과세예요. 나머지 게 비과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자, 우측에 보면 이제 수익 사업에 쓰면 과세가 돼요. 또 재산이 유료로 사용돼도 과세입니다. 세 번째, 그게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도 과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조금 아까 이제 임시건축물도 비과세였죠? 자, 제일 또 중요한 게 이건데, 자, 임시건축물은 조건이요. 반드시 임시용이어야 돼.
반드시 그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 근데 얘가 임시용이라고 했는데 임시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치성 이러면 과세가 돼요. 과세돼요. 그래서 절대 사치성 안 돼요. 순수하게 일반 용도면서 임시용해야 돼요. 순수하게 일반 용도면서 임시용일 때. 그다음 절대 그 기간이 1년 미만이요. 미만이 돼야 임시 건축물이 비과세되게 된다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비과세는 간단하게 보고요.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이제 과세 표준부터 이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과세 표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